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즘은 이제 문명 전환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의 온난화가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기후 변화 양상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신냉전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구 환경적인 변화, 아니면 어떤 사회 정치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사회 불안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죠. 또 이런 것은 사실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ESG 경영이라는 것이 요즘에 정착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기업이라든가 기관들은 어떤 사회와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 기관과 기업의 어떤 생존과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있는 것을 이제 최근에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최근에 7, 8년에 걸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얘기했겠지만, 그 기술들이 이제 점점 진척되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등등 많은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많은 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들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이동을 해결해 줄 수 있는 IT로서의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기대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우리에게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담론이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담론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담론이 마치 DNA의 이중나선 구조처럼 서로 이렇게 꼬여있고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이런 두 가지, 어떤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쉽게 풀어 쓴 책이 별로 없어서 이런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어떤 지속 가능성 또는 지속 가능 사회라고 하는 것, 또는 이런 지속 가능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엔의 SDG가 될 텐데, 유엔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17가지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과 그 다음에 유엔의 SDG 또는 지속 가능 사회를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또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지구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이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은 그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어떤 인종차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푸어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흑인의 어떤 사진을 보면 AI가 판정하기를 그 사람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거라고 판정을 내린단 말이죠. 또는 poor people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색 인종이 더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AI가 그런 형태로 잘못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AI가 마치 이제 인종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제 그런가 하면 또한 그 AI는 또 이런 인종 차별이나 어떤 경제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사례가 페이스북의 사례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인구 밀도를 계산하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프리카에서도 어떤 합리적인 경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가 인구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아프리카 분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난달엔 분명히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다음 달에 가보면 거기에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한 인구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인구를 기반한 경제 정책을 펴지 못해서 결국은 그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해서 AI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위성에 찍혀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의 모습을 통해서 저것은 가옥이다 아니다를 판정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아프리카 지역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신속하게 바로 그 시점에 가옥들이 어디 있는지를 자동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지역 또는 어떤 국가에 얼마만한 인구가 있다라는 것을 추정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걸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인구에 기반한 경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돕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성차별의 이슈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특히 그 하나의 예는 그 MIT하고 그 IBM AI 랩이 함께 만든 좀 재밌는 AI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15세기의 르네상스, 그다음에 그 바로크 양식의 그런 서양화 그림을 학습을 시켰어요. 이걸 학습을 시켜서 사람들이 자기의 사진을 입력하면 그 사람에 맞는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런 재미있는 앱을 만들었는데 어떤 에이시안 여성이 자기 얼굴 사진을 찍어서 집어넣었더니 얼굴이 하얗고 코가 오똑한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뭔가 불편한 것이죠. 나는 에이시안 여성인데 거기에는 백인 여성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왜냐하면 서양화에 등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시아권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불편감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반면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차별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AI는 그 기업의 어떤 그 인사 관련된 정책, 채용 정책에 대한 텍스트를 읽어서 로그 데이터를 읽어서 실제로 그 기업에 성차별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동으로 판단해주는 AI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뭐냐면 똑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러한 그 기술의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정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개발도상 국가 또는 저개발 국가가 있으면 그 저개발 국가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값싼 기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또는 그 지역의 문화에 잘 맞는 기술을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아무리 저개발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문제 또는 그 지역의 어떤 문화를 반영한 가장 적절한 기술이 인공지능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페이스북이 그 아프리카 지역의 인구 정책을 위한 그런 기술로 AI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AI가 사실은 그 나라를 위한 기술이니까 적정 기술이 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사실은 저개발 국가를 위한 적정 기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앞으로 기업체들이라든가 NGO 단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지역 개발하는 많은 그 기관들이 앞으로는 그런 값싼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도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은 이렇게 유엔이 이야기하고 있는 17가지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하나씩 좀 그 개념과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들, 그러니까 IT에 의하지 않았던 기존의 노력들을 좀 설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긍정적으로 쓰였던 예 또는 부정적으로 쓰였던 예를 가감없이 잘 소개를 해서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감수성도 높일 수 있고 이런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감을 주는데 그 내용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다면 이런 기업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SDG를 달성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론, 우리 이것을 이제 그 SDG 컴패스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론을 끝에 다루고 있습니다. 책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라든가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지구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와 그런 주장을 담은 저의 책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스위스의 한 프로젝트인데요. 전 세계에 얼음이 어는 그런 호수에 대한 이미지만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되면 과거에 수십 년 동안의 그 호수의 인공위성 사진들이 쭉 담겨 있는데 이것을 학습하게 되면 그 호수에 있는 그 결빙의 정도, 그렇죠? 그 결빙의 면적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얼만큼 온난화가 진척되고 있는지를 판정하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구에 이어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 하면 이것은 어떤 글로벌한 어떤 이산화탄소 뭐 양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호수 인근에 있는 인공물들, 가옥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온난화에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산화탄소량만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 사진을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그 이미지에는 호수의 이미지 외에도 그 주변에 있는 인공물들이 연도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라는 것을 사람이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측정하게 해서 이런 온난화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한 효과 외에도 어떤 그런 사회 경제적인 효과, 문화적인 효과를 들여다보는 그런 연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책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이런 기술을 활용하자고 하는데 있는데요. 이제 이런 그 유엔의 SDG와 관련되는 것이 ESG라는 것이 있습니다. ESG는 그 어떤 그 기업의 환경과 사회와 그다음에 거버넌스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기업의 투자의 근거를 삼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ESG 평가 모형이 제각각입니다. 전 세계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아시아 지역에 부합하는 ESG 평가 모형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것을 최근에 우리 경희대학교하고 스탠포드 대학이 함께 협력해서 그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생긴 그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정신은 우리 SSK 사업단의 연구단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거든요. 기술의 발전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한 사회 발전은 다시 기술의 발전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사회와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기술이 지속 가능성을 더 발전시켜주고 또한 그 지속 가능한 사회의 진전 자체가 또한 기술의 발전을 야기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 산업과 NF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스포츠 산업이 오프라인 스포츠 산업이죠. 우리 스포츠 하면 다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온라인 게임 하는 것도 이제는 스포츠 산업의 영역이 됐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산업이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형태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 산업과 관련돼서 원래 있었던 그런 디지털 기술 자체가 그런 온라인 스포츠에 필요한 그런 디지털 굿즈를 판매하기 위해서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기술이 NFT화 기술이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스포츠에서 더 고가의 그 고품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NFT에다가 그냥 단순히 NFT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NFT에다가 예를 들면 운동선수와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서비스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운동구단의 그런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보팅 권한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NFT에다가 서비스를 입혔어요. 그래서 서비스 NFT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기술, NFT 기술,
그다음에 서비스화 NFT 기술로 이렇게 진전되는데 스포츠 산업이 기여를 하고 있죠. 역으로 NFT 기술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구단주의 선수들이라든가 그런 굿즈들을 디지털에서도 NFT화해서 그 스포츠 산업의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최근에 있는 많은 스포츠 업계들은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화까지 진전하고 있습니다. 즉 NFT 기술이 스포츠 산업을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복합형으로 진전시켰죠. 이것이 바로 기술과 NFT 기술과 스포츠 산업의 공진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기술과 사회 또는 기술과 산업의 공진화 현상을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요 최대한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개념도 쉽고요, 그다음에 사례도 최대한 쉽게 썼고 그 기술의 구체적인 부분 같은 것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일단은 우리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제가 지금 봉직하고 있는 경희대에서는 학부에 AI 비즈니스 트랙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AI 비즈니스 트랙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과목의 주교재로 이 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도요, 대학원 빅데이터 응용학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어떤 지속 가능성 기반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연구를 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기업체 분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체 분들은 ESG 경영도 해야겠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도 도입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ESG 경영과 이런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같은 이런 최신 기술을 동시에 달성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체 분들의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책을 근거로 해서 특강을 했을 때 많은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책은 코이카라든가 NGO 단체 분들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혁신과 현장의 문제 해결에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래에 이공계 진입을 꿈꾸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영역을 통해서 지구의 지속 가능성 실현에 얼마큼 쓰임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 현상, 이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도 등장하고 할 텐데 시사점도 있겠고요. 기술과 산업 또는 기술과 사회와 공진화에 대한 책이 아직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후속작으로서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그 다음에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그런 책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의 삶의 터전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좀 또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유인 우주선을 화성까지 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그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삶의 터전 자체가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행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 또는 화성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성 경제라고 하는 것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또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타버스 경제에 대해서도 좀 후속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번에 쓴 책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정신은 과학기술과 사회화의 어떤 상호작용성이거든요. 그 안에서 공진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이러한 그 자연과 철학과의 상관관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러한 어떤 그 물리적인 현상을 포함한 자연과 철학과의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좀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우리 그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그 명예 교수님이신 우리 장회익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장회익 교수님의
자연 철학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추수밭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 책을 보시게 되면 그 우주를 통찰적으로 또는 통섭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아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자연과 철학이라고 하는 또는 자연과 인간 정신이 분리가 될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영감은 우리 기술 개발과 또는 그런 기술을 통한 사회 발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추천한다면 제가 쓴 책인데요. AI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그 책에는 AI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만 있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AI와 빅데이터 사례를 이야기하고 그 사례 안에 담겨있는 그 기술을 파이썬 코드 수준까지 낮춰서 그 기술적인 얘기까지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걸 통해서 기업은 어떤 재무, 인사, 마케팅, 정보 전략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영 관리적인 방법까지 확장한 그런 책이 AI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책과 제가 쓴 AI 비즈니스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다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